예, 안녕하세요. 사찰 음식과 치유 명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그 조선 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치 문화 그리고 그게 사찰 음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27대 왕까지 있었는데 46.1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평민의 남자 평균 수명이 35세였는데 그 왕들이 평민들보다 조금 오래 10년 정도 더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거의 중년에 죽어버렸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또 조선시대에 굉장히 오래 살았던 왕들이 있는데 영조가 82세, 태조 72세, 고종 66세, 광해군 66세, 정종 62세 이렇게 오래 환갑을 넘긴 분들도 계시는데 넘긴 분이 거의 그 5분뿐이 안 계시잖아요. 반면에 이제 27명 중에 40세를 넘기지 못한 왕이 11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럴까를 지금 현대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왜 단명을 했을까? 운동을 많이 안 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고영양가의 음식을 섭취했고, 그 다음에 그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거죠, 경무. 물론 왕이 이제 뭐 이렇게 결제도 해야 되고, 어전 회의도 해야 되고, 각종 결정도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종기로 인한 폐혈증 사망도 문종, 성종, 효종, 정조, 순조 같이 5분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가 결국은 그 몸속에 염증이 많이 생긴 것이고 그게 이제 그 민감한 부위에 가서 살을 이렇게 그 썩게 만드는 그리고 그게 이제 폐혈증으로 간다는 건 혈관 속으로 그런 그 염증들이 들어가면 결국 그 이 이제 피가 응고돼서 굳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폐혈증으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에 많이 개발된 것이 이제 종기를 낫게 하는 고약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종기를 째서 그 안에 그 심지를 받고 약을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사실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그 팔에 종기가 생기셔서 지화과라는 의사가 그 종기를 째서 수술해 드렸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 또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 종기 염증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글을 창제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대왕으로 세종대왕을 크게 존경하고 인기가 있는 현대에도 인기가 대단한 왕이신데 이분도 오래 사시지 못했어요. 54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특징이 고기를 많이 드셨다는 것, 운동을 대신 싫어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체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대사장애가 일어나고, 그래서 비만이 심했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말년에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시력까지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되셨는데, 그래서 왕조실록에 보면요 이렇게 한탄하는 게 나옵니다. 한 가지 병이 나으니까 또 한 병이 생기고 또 병이 생기고 이래서 계속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 이렇게 한탄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그 양녕대군요, 순자가 잘못됐네. 양녕대군이나 효령대군은 세종대왕보다는 더 오래 사셨다는 거예요. 양녕대군은 그 이제 이 세 분이 양녕, 효령, 충녕대군인데 그 태종 이방원의 세 아들이죠. 적자 세 아들. 그런데 양녕대군은 69세니까 그래도 세종대왕보다는 15년 더 사셨고 효령대군은 91세까지 사셨으니까 거의 뭐 세종대왕의 2배 가까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효령대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효령대군은 태종의 둘째 아들인데 다른 양녕대군은 굉장히 그 막행막식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실록에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많이 저질렀고 반대로 세종대왕
이 충녕대군은 굉장히 효자에 점잖고 그리고 FM대로 생활하는 그런 건실한 생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령 차이가 사망에 이르는 연령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건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효령대군이 아마 조선 왕조 전체를 따져서 가장 오래 사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 중에서 정순왕후, 단종비 정순왕후가 계시는데 그분이 거의 86세까지 사셨어요. 왕비 중에서. 근데 그 정순왕후가 여기 청룡사라는 절에서 비구니 스님으로 거의 60년, 70년 가까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령대군이 비승비속으로 거의 반스님과 같은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정순왕후가 비구니 스님으로 살아가시면서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불교의 삶과 수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령대군은 굉장히 불심이 깊으셨고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죠. 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부터 태종대까지 이제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뭐 왕들이 탄압한 건 아니지만 신흥 사대부들이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할 때 이 불교의 수호자 역할을 했어요, 효령대군이.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이 효령대군 때문에 살아남고, 또 불교가 그래도 뿌리째 뽑히지 않는 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불교가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그 효령대군이 원각사를 창건했습니다. 물론 이 창건할 때 세조가 도와줬어요. 자기 조카죠, 그때 왕이. 그런데 여튼 도감이 돼가지고 원각사를 직접 창건하면서 읽었고, 원각사에다가 경전을 찍어내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이 훈민정음 원해본이라든가 석보상절, 원인청강지곡 등 갖가지 책들, 불교 관련 서적들을 엄청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불심법 동일원 이런 걸 추구해서 유교와 불교가 균형되게 발전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 여기 서울에 가면 관악산 연주함이 있어요. 연주함에 효령각이 있는데 그 효령각이 효령대군을 위한 것이고, 그게 그 연주함이 이제 내려다보면 궁궐이 보인다고 해서 관악사로 절을 이전하고 대신 그 효령각을 효령대군이 꽤 거주하셨다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이 효령대군 보면은 생전에 손자 33명, 증손자가 109명까지 이렇게 이제 집안이 번성을 했고, 아주 대단한 공덕을 이제 쌓으셨어요. 그래서 이 관악사를 세 번째 중창했다. 약사일해상 각종 불상을 모시는 것, 강진의 무의사, 이런 만덕산 백년사, 전국에 다니면서 불사를 하셨어요. 한강에서 7일간 수육제를 봉행한 적도 있고, 여기 양주 회암사도 중수를 하고 거기에 불사를 개최하고, 흥천사 탑을 수리하고, 흥천사는 여기 종암동에 있는 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 은중 장수 태골 경합부 경전 사경도 하고, 그래서 천안 광덕사에 시주하기도 하고, 또 용문산 상원사에 중을 주조하기도 하고, 태안사에는 큰 바로를 개조하기도 하고, 엄청난 불사를 하셨어요. 법회, 원각경 법회도 하시고, 탑골공원의 원각사 직접 하시면서 이 법화경 언해, 경전 언해, 그 다음에 많은 시주 불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행 활동을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사찰 음식을 많이 드시고, 절 음식을 드시다 보니 기름지게 먹지 않았다는 것이고, 왕이 아니니까 스트레스 안 받았고, 또 이렇게 전국을 다녔으니까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산에 올라가고 했으니까 운동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못하는 걸 다 한 거예요. 음식 절에서 채식으로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전국을 순회하면서 운동 많이 하고, 뭐, 그리고 이런 경전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게 이 조선시대 평균 남자 35세 사는데 91세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산 이런 이제 장수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자녀를 얼마나 뒀는지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와, 부인이 12명에서 8명, 9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이제 제3대 왕이죠. 총 아들, 딸 합쳐가지고 12남 17녀에서 29명이 최고로 많이, 다산왕이죠, 다산왕.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8명, 29명, 여기 중종도 20명이 될 정도로 구남 11녀, 예. 그리고 부인이 9명이고 이렇게 이제 뭐 왕비, 정비 뭐 해서 여러 유형의 이제 부인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사실 여기 따져 보면요. 그렇게 많이 오래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왕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찍 죽은 이유는 이제 조금씩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조는 또 아까 효령대군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불교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세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자들 입장에서는 이 세조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분이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그런데 보면은 문종 아들 단종을 폐위시키고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뭐 비난의 소지가 있고 하지만 그때 이 세조가 그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이 왕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고육지책이기도 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뭐 그런 행위 자체가 옳다라기보다 그런 행위를 하게 된 정치적 배경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교적 기반이 약했어요. 그 유교적 기반이 약한 것, 유생들의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고 불법에 의지해서 자기의 고통을 좀 치유하고자 하는 그 많은 형제들도 죽고 막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화로 다쳤고 이래서 사실 내적으로 심리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고 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세조는 피부병에 시달렸다고 하죠. 그래서 몸에 진물이 나가지고 옷이 막 피물이 들 정도의 그런 피부병을 앓았는데 그것이 이제 월정사의 말사인 상원사 암자 상원사의 부처님 복장에서 이 세조의 피 묻은 옷이 발견이 됐고 그게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왕실의 옷 중에 조선조 초기의 복식을 그대로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사료로 지정이 돼서 아주 보물급 자료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조가 하신 일 보면 월인석보, 석보상절 합쳐서 월인석보인데 이 석보상절 이건 뭐냐면요. 부처님 일대기입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간행을 했고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해서 여러 사찰에 분장했고 그 다음에 간경도감 설치해서 불전구격에 집중을 했고 언해본부터 해가지고 각종 한글로 된 경전을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했고 이것을 도와준 분이 직접 이제 이 번역도 하고 한 분이 신미대사예요. 세조도 굉장히 불교에 대한 조예가 깊어서 불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언해본 또는 책을 쓰시기도 했지만 이걸 신미대사가 다 많이 이제 도와드렸고 당대 최고의 왕사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시고 그 신미대사에 의해서 한글이 창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미대사가 이제 산스크리트라든가 각종 언어에 능통하셨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도와서 한글의 창제 원리 그 다음에 또 발음의 특성 뭐 이런 것을 다 연구하시고 그리고 세종대왕에게 이제 보고를 해서 세종대왕 이름으로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된 게 이제 신미대사의 공덕이죠. 그 신미대사가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유생들이 또 살해 위협을 했고 실제로 자객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분을 보호하고 살려주신 분이 세조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불자들은 뭐 역사의 공과를 넘어서서
좀 기억을 해줄 왕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조가 한 내용 중에 워낙 본인이 병이 많아서 병치를 많이 하니까 의사를 8부류로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심의, 식의, 약의 이 좋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스려주는 심의가 최고다. 세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식의는 음식, 요법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두 번째로 중요한 의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의는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좋은 의사에 속하는데, 혼의 이게 그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실력이 없는 의사겠죠. 환자를 보면. 그 다음에 광의는 정신 나간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약을 못 쓴다는 거죠. 엉뚱하게 약을 써가지고 오히려 병을 나쁘게 만드는 의사. 망의는 이 환자의 상황이나 형편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치료하는 의사고, 사의는 돈만 하는 사기꾼 의사, 사례는 환자를 죽게 하는 의사, 뭐 병을 약화시키는 의사, 이렇게 8부류로 의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치료라는 걸 제일 먼저.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마음 치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 치료를 하면서 그게 안 됐을 때 약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조선 왕조의 식치 문화가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치,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건 주나라 때부터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생겼고, 그 손사막이라고 하는 분이 천금요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식치의 원조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그 이제 책 저술이고, 이게 이제 동아시아 쪽에 많이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책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되고, 여기 지금 신라 시대잖아요. 예,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우리 이제 또 불교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왕이 중종입니다. 그 중종 때 우리 드라마 있었잖아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그 대장금이 중종 왕조 때 있었던 어의입니다. 의녀였다가 이제 어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녀였다가 왕을 치료하는 여의가 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아주 이영애 씨가 그 열연을 해가지고 더 인기가 있었는데, 전 세계로 확산이 돼서 이 드라마가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장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장금, 본래 장금, 대장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이름입니다. 이름. 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는 이 대장금이, 장금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거의 10여 번 이상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비난도 받고, 그러니까 이 왕의 병을 잘못 치료하고 간병을 하면 혼도 나고 뭐 욕도 먹고, 그 다음에 뭐 곤장을 때려야 된다, 뭐 추방을 해야 된다, 이런 비난도 받는 게 왕조실록에 나오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 여의가, 의녀가 어의, 그 왕을 치료하는 의사까지 돼서 이렇게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그 왕실에서 음식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그 왕 옆에서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별걸 다 연구를 해서 했는데, 조선 시대에는 검은색 식재료를 많이 써서 이렇게 그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그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검은 콩, 깨, 오골계, 흑염소, 검정소 이런 걸 많이 먹었다는 거죠. 식재료로 활용을 했다. 그게 약효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세조 성종 때 만들어진 책 중에 식료찬요라고 하는 저술이 있어요. 식료찬요. 이 책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민간에도 음식으로 치료를 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전개가 되고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식료 찬요에 나타난 식치의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참고로 이 얘기, 식료 찬요에 있는 얘기하고 지금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식치 방법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도 있고, 못 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금은 이렇게 처방해서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중풍에 걸렸을 경우에 콩을 삶아서 즙을 만들어서, 또는 부추나 이런 걸 갈아가지고 뭐 넣어서 먹는 이런 이제 그 식치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병의 성향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을 보호해서 먹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걸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있게 먹는 것은 가능해도, 일단 중풍에 걸린 걸 치료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만 치료하는 건 또 많지 않다. 그래서 또 풍기 치료라든가 뭐 이럴 때 그 풍에 이 가물치를 먹는다든가 검은 참깨 뭐 이런 걸 볶아서 먹는 이런 이제 문화가 이때 식료찬요라는 책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요즘은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발병 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몇 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약물을 주입해서 뭐 녹여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뚫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게 있어서, 음식으로 이걸 치료하겠다고 오래 기다리면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는 문제도 있으니까 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급성이 있는 것들은 음식 치료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제 조선시대 왕들이 워낙 단명을 하고 또 그 기름지고 걸쭉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니까, 이제 음식을 이제 그 예방 효과 차원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식치에 또 뭐 감기나 위장병을 치료해 주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파나 뭐 이런 것을 끓여서 국으로 먹는, 또 수박과 배를 갈아서 먹거나 이런 것들도 감기나 그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되고, 위장병 치료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홍합을 삶은 물을 먹거나 뭐 이런 것을 먹기도 하고, 이 순무, 강화도에서 많이 나는 순무도 위장병 치료, 숙식 치료, 소화가 되지 않고 음식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체한계, 체기를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요것은 의미가 있어요. 순무도 먹을 수가 있고. 그러나 체기가 있는데 순무 먹지 않고 소화제 빨리 먹거나 뭐 사이다, 그 탄산음료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부 미용, 숙취 해소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굴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피부 미용을 부어서 또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대에는 물론 굴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다나 전어, 흑마늘, 콜라겐 이런 게 더 많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상업화돼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전부 이제 식품으로 이거 팔아먹는 그 상술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피부 미용에 좋은 효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 먹는다고 이뻐지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도움은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숙취 해소는 뭐 저는 술을 많이 먹지 않아서 숙취 해소에 이거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갈증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뭐 배추씨를 먹는다든가 뭐 이런 정화수 같은 걸 먹고, 뭐 갈증을 해독시키는데 뭐 여러 가지 먹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는 숙취 해소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아까 조선시대의 그 식치 재료를 활용하는 것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하고 좀 비교해 봤어요. 몽골에서는 양의 눈을 절여서 토마토에 섞어 먹는 거, 이탈리아에서는 뭐 쌀이나 파스타 이런 흰색 음식을 먹고, 러시아에서는 식초에 오이, 양배추 이런 걸 먹는다는 거예요. 숙취 해소하는데, 핀란드에서는 절인 청어와 맥주를 먹어서 해장술을 먹는 게 있고, 또 보드카나 뭐 토마토를 탄 칵테일을 먹는 경우도 있고, 북한에서는 숙취 해소하면 로열제를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콩나물 해장국, 북엇국 이런 걸 먹는데,
사실 요게 이제 북어의 그 세포의 지질이나 단백질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숙취라고 하는 게 아세트알데히드의 독성 때문에 숙취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분해하고 또 생성을 억제해주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콩나물 해장국 얼큰하게 먹거나 북엇국을 먹는 이 해장 문화는 바로 이런 것과 연관이 있대. 실제로 과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실록에서 얘기한 거하고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기침이나 천식을 치료하는 방법, 뭐 또 음식을 체했을 때 먹는 방식도 사실 지금하고는 뭐 좀 다릅니다. 잉어 먹어보셨나요? 저도 잉어를 먹어보니까 엄청 비려가지고 이게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이게 약으로 먹는다면 어거지로 먹겠지만, 그래서 왕조실록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식치에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천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제 이게 도라지, 은행밥, 배속, 뱃속에다 그 꿀러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무즈, 호박죽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먹는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천식들은 평소에 이제 이런 음식으로 약간의 예방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황달이나 변비도 이렇게 뭐 현대는 미나리를 많이 섭취해요. 황달이 있을 때. 근데 이것도 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병이 아니고 병의 증세가 얼굴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달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조선 왕조 때는 그렇게 황달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잉어를 고아 먹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치료하려고 했고, 현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황달 치료하는데 미나리가 좋다. 이것은 미나리가 그 피를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주는데, 청소해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래서 이제 미나리를 뭐 탕 끓일 때 많이 넣어 먹잖아요. 그 다음에 순무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비에는 앵두씨나 이런 거 먹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보다는 뭐 사과 요구르트를 먹거나 고구마나 단호박으로 죽을 써서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조선 왕조실록에서 나오는 식치의 사례와 현대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이제 사실 뭐 지금은 이렇게 균형된 음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호박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시금치 이런 것은 여기저기 많이, 붕어, 잉어 이런 그 생선류를 먹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씩 먹어두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약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는데, 보양식품이죠, 일종의. 그래서 달여 만든 음식들도 먹고, 전과나 정과 이런 것들 이제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런 걸 말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저장해서 먹는 이런 방식도 이제 많이 만들어 먹었고요. 밀전 과정, 이거 꿀에 졸인 것이죠. 앵두, 복분자, 모과 이런 걸 활용해서 밀전을 만들어서 먹기도 했다. 그 다음에 우무전과 우뭇가사리나 꿀, 후추, 향신료를 첨가해서 이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 약과 형태로 만들어 먹는 이런 문화가, 요게 이제 보양식도 되고 일종의 이 영양소를 균형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 약간의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다른 거 먹는 것보다 이걸 먹는 것이, 이렇게 먹는 것이 보양식품 음료로서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찰 음식에서는 이렇게 왕조실록에서 저렇게 식재료를 막 다 갖다가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는 모든 음식이 약이다. 특별한 음식이 어느 성분에 좋다고 해도 그것을 고루 먹으면 그게 다 약이 되고, 제철 음식을 먹으면 약이 된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플 때는 그 고향으로 내려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70리 이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저도 실제로 건강을 이제 상실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몸이 아프니까 고향 생각이 나고 고향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기운이 나고 마음이 편해지고 친숙해지고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 무슨 약효가 있는 음식을 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몸에 맞는 오래 먹은 친숙된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또 소식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때를 맞춰서 먹는 것이 사찰 음식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절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하루에 2끼 정도를 먹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게, 이제 한 끼는 조금 남방에서 스님들이 드시는 방식인데 일종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방에 가서 보면은 인도라든가 이렇게 탁발하고 걸식 하시는데 하루에 한 끼 드시는데 스님들이 비만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끼를 드시는데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 끼를 먹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아침하고 저녁으로 나눠서 먹는 방식도 괜찮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학 때가 되고 이렇게 할 일 없으면 음식을 2끼로 줄여버립니다. 예. 근데 그게 오히려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에서는 음식을 열로 생각했을 때 아침에 30%, 점심에 50%, 그 다음에 저녁에 10% 이렇게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2끼로 먹을 때는 아침, 점심과 저녁 사이에 이렇게 5대5로 나누어서 먹기도 하고 아침을 적게 먹으면 뭐 한 끼는 좀 잘 먹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롭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지혜롭게 먹는 것 중에 연. 예. 그래서 그 연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이 장점들이 있고 뭐 열병을 치료하는 요 사리불존자의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비타민이라든가 각종 무기질이라든가 약효 성분들이 있어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뭐 다른 음식들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지만 가장 많이 식치로 사용되는 것은 연이다. 그래서 차로 마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뿌리를 먹기도 하고 또 밥에 연자 또는 연실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식치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음식 치료 방법을 제시한 분이 주나라 때 편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편작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하지 못하는 6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 그래서 자기 몸이나 질병에 무지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약을 갖다 줘도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고 몸을 함부로 굴리고 돈에 눈이 먼 사람들도 치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과 음식을 적당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한열이 교차하는 사람, 뜨겁게 살다 차갑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이 불규칙하고 이러면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갖춰 먹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육불치,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음양의 부조화, 과색, 과욕, 지나치게 이제 생활하면 이것은 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생적으로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도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약을 먹으면 토하고 뭐 이런 것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저도 이제 한약을 먹으면 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비장이 약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약을 안 먹으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만약 양약이 없고 한약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사람에 속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신을 믿고 의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이제 그냥 그 뜬소문에 의지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 의료 방법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치료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라고 해도. 증일암경에서 환자가 조심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환자는 음식을 가려 먹고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환자는 자기 체질에 맞게 필요한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래 살려고 그러면 또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고 그러면 간병하는 사람을 잘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간병하는 사람이 약과 음식을 잘 이제 때에 맞춰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음식은 때에 맞춰 먹고 아무 때나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의사를 가까이 하고 약을 잘 먹어야 된다. 또 공연히 화를 내지 않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간병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환자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이고 조건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고 또 오래 살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비명 같은 그 암경에도 비명 행사하는 사람이 셋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병이 있는데 치료 안 하는 사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하면서도 조심하지 않는 사람.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병이 나으니까 술을 먹고 또 병이 생기니까 술을 끊었다가 또 병이 나으니까 또 술을 먹고 그래서 결국은 그 술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 술을 끊지 못하고 그러니까 치료하면서 그 치료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막행막식 해버리면 비명행사한다는 것이고 교만 방자에서 도리와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사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치료 방법을 잘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불교에서 강조하는 식치 문화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의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삿된 생각을 버리고 또 집착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버려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굉장히 몸을 건강하게 하고 치료하는 한 방법이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는 식치와 관련된 조선 왕조의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또 그 조선 왕조에서 오래 사신 분들을 보니까 불교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불교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불교 문화, 사찰의 음식 문화와 좀 친숙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이 다니시고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그런 왕실의 그 인척들 또는 왕들이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왕조실록에서 나오는 식치 문화를 현대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전에 있듯이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자기를 치료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면서 불교적인 식치 문화를 좀 더 연구하고 또 실천하는 데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